관련 발표를 맡은 나이트션 균형평가 박종일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의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그래프가 최근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설명하는 주요 그래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률 자체는 괜찮은 편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이게 중국이 전기차가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제외한 이제 유럽과 북미 기타 지역의 성장률은 약 6%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 전기차의 어떤 시장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2차 전지의 마켓 쉐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까지는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감소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감소하면서 이 자리를 이제 중국 기업들이 CATL을 중심으로 해서 마켓 쉐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부분의 전기차 판매 내용이나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에 더해져서 최근에 어떤 광물 가격 하락 영향이라든지 가동률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가지고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23년 2분기 때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로 분기 매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수익성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던 2차 전지 산업 현황 관련 내용에 좀 딥다이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한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내 좀 어떤 경쟁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 공급 과잉,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시장 측면의 어떤 어려움과 경쟁 측면의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때 국내 기업들이 이걸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이나 경쟁력을 좀 살펴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요 신용도 변화 결정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최근 부진합니다. 이걸 이른바 좀 캐즘이라고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저희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각국이 지금 정책적 어떤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OEM들이 전동화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이 모두 CO2 그리고 뭐 연비 규제 등을 좀 완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난 3월에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미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 목표 비중을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목표 비중을 낮추는데 이걸 환산해보면 전기차 판매가 약 2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OEM들도 전동화 계획을 축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어떤 구매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독일의 전기차 구매 가격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22년과 23년까지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긴 하지만 보조금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이 이제 낮아져서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24년 들어서는 보조금이 감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 부담이 확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올해 전기차 어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기차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OEM들의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OEM 입장에선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OEM 입장에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미 내연기관차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품이고 오히려 손해도 감수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나 BYD 같은 전기차 선도 기업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서 전기차 수익성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전기차 수익성 추이인데 여기서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이제 포드의 전기차 부문 수익성 내용입니다. 보시면 2022년에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로 좋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그 마이너스 20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가이던스가 포드가 전기차에서 약 7조 원 안팎의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OEM들이 전기차를 팔았던 이유는 규제 때문이거든요. 규제 대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팔았던 것인데 최근처럼 이제 연비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OEM 입장에서는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를 판매한다든지라는 식으로 수익성을 보전을 하면서 규제를 좀 완화돼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시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표 내용은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왼쪽 표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각 시장별로요. 여기서 세 번째 줄 쉐이딩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과 독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이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재밌는 점은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에 대해 답을 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모델이 아주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이 덕분에 전기차 시장이 잘 되어서 캐즘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반대로 말해서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려면 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표는 이제 반대로 소비자들이 차기 구매 시에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때 뭐 어떤 환경, 친환경 내용이라든지 주행 경험 등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내용은 낮은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전기차가 뭐 충전 비용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 감안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표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전기차라는 게 초기 구매 부담이 높긴 하지만 어떤 오랫동안 전기차를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의 어떤 경제성이 내연기관차 대비 유지비 측면에서 저렴해진다면 충분히 전기차를 구매를 하겠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는 이제 각 시장별로 그리고 차종별로 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어떤 소유 비용의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소유 비용이라는 게 뭐 감가비도 있고요, 연료비, 유지비 등 해갖고 전기차를 쓰면서 나오는 비용을 보는 부분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이제 어떤 그 주행 연수가 될 거고요, 세로축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비용 격차입니다. 오랫동안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전기차가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져서 내연기관차 대비 유리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별로 좀 상황이 다른데요.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 전기차가 저렴하고 충전 비용 등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전기차의 경제성이 높은 편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년 정도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전기차의 경제성이 내연기관차를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은 가솔린이 저렴한 편이고 전기차의 구매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가 경제성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요새 주어지고 있는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7,500를 반영하게 되면은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언제쯤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해질까라는 부분을 보면은 약 2025년에서 2026년 이후가 되면은 경제성 측면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매년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이후부터가 되면은 전기차가 이제 시장의 성장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전기차 캐즘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각국이 이제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를 좀 후퇴하면서 OEM들이 이제 전기차의 판매 계획을 축소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수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전기차 캐즘이 극복이 되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북미나 유럽에서도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각국의 현재 정책적 기조가 더 후퇴하지는 않아야 이제 전기차 판매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제 공약하고 있는 대로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 경쟁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공급 과잉,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이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공급 과잉이라는 게 새로운 뉴스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공급 과잉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내내 이제 공급 과잉이었던 시장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어떤 점이 좀 달라졌길래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외로 이제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과거 대비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리 공급 과잉이긴 했지만 사실은 중국은 공급 과잉이어도 유럽이나 북미 등은 초과 수요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등이 다 수요가 좀 부진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들도 생산 인프라 등을 중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떤 공급 과잉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과거 대비 달라진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과잉 공급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저원가 제품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도 저하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원가 제품들의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원가 제품이 공급 과잉이 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둘은 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영향이 좀 제한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저원가 제품들이 성능마저도 개선이 되고 여전히 가격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을 찾던 고객들이 이제 중국의 저원가 제품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마저도 저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수요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일컫는 게 ESS용 전지죠. 근데 사실 문제는 ESS용 전지의 경우에는 이 공급 과잉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사실 전기차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인 OEM과 미리 뭐 스펙이나 물량, 그다음 사이즈 등을 이미 다 협의를 하고 만들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수준이나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ESS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더 플랫폼화가 되어 있고 어떤 고객에 대한 전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ESS 설비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제 선도 기업들의 가동률마저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공급 과잉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이 영향을 보통 이제 하위 기업들부터 먼저 받게 되고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는 탑5 기업들의 가동률도 이미 60%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의 가동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산업 전반의 공급 과잉이 과거 대비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급 과잉이 좀 심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떤 메탈 가격 하락 영향 등이 좀 겹치면서 제품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왼쪽 그래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왼쪽 그래프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오른쪽 그래프가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주황색 그래프는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셀 기업들의 수익성입니다. 보시면은 셀 기업들의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거나 약간은 좋아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판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방어를 하고 오히려 개선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은 추가적인 판가 인하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공급 과잉이 무엇이 좀 달라졌느냐 하면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저원가 제품의 어떤 공급 과잉은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이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지를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저원가 제품이 고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가동률마저도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판가는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위 기업들은 추가적인 판가 인하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가동률이 저하된 부분인데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수요를 중국 기업들이 일부 가져가면서 또 판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가동률도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떤 수익성도 감소되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시장 측면의 어려움, 그리고 경쟁 측면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이 총 15개 회사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내 전지 셀 기업이 3군데, 그다음 해외 셀 기업 4군데고요. 양극재 기업은 이제 국내 2개 회사와 해외 3개 회사, 그리고 분리막 기업은 국내 1개 회사와 해외 2개 회사, 총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비교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셀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CATL 같은 경우가 매출액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가장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업스트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밸류체인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 보니 수익성이 우수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파나소닉,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자동차 외에도 소형전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후발주자로 설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SK온이나 CALB 등이 고정비 부담이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 과잉이라든지 판가 하락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수익성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셀 기업들의 점유율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마켓쉐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시장의 마켓쉐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쪽 시장의 특징은 상위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이 되게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왼쪽 그래프에서는 상위 6개 기업들이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상위 5개 기업이 90%가 넘는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각각이 점유율 자체도 우수한 편인데 이 시장은 현재 소수 기업들이 점유율이 몰려 있는 구조여서 사업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재, 양극재 쪽에서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앞쪽 그래프와 비교해 보셨을 때 좀 점유율들이 많이 파편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3원계와 LFP를 합친 마켓쉐어이고요. 오른쪽은 3원계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글로벌리 4위이고 앞에 1, 2, 3위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제 비중국 기업 중에 현재 1위 기업입니다만 마켓쉐어는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다른 기업들과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에 셀기업과 셀과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랑 비교했을 때는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 비중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 강도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셀의 원가 구조 등을 보면은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되고 분리막이 셀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셀에서의 그 코스트나 뭐 어떤 성능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분리막 기업들은 어떤 전후방 업체와의 교섭력 자체가 높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자동차와 2차 전지 기업들의 이러한 어떤 상위 기업의 점유율 합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 이 셀 쪽의 산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재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셀 기업들이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는 셀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그 17개 주요 OEM들 간의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동그라미가 공급 관계이고요. 별로 표시한 게 이제 JV이거나 내재화된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CATL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고객이 다양하고 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CATL을 제외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OEM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이 JV 별의 개수를 보면은 한국 기업들 LG나 SK, 삼성, SDI 등이
많은 편입니다. 이 JV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 JV가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JV를 하게 되면은 수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투자 분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운영 어떤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단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기보다는 한 소재 기업이 약 두세 개 정도 주요 기업, 셀 기업들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은 국내 셀 기업에 납품을 하고요. 중국 기업은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해연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와 CATL 다 납품하고 있어서 고객 관계가 좋은 편이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와 중국 기업을 상대하고 있지만 SK온하고 관계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85%가 넘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비중이 높다는 점이 안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확장성이라든지 등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CATL과 BYD, CALB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CATL 정도만 2023년부터 독일 공장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해서 약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BYD나 CALB는 모두 중국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도 현재 7년이 넘게 해외 생산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온도 헝가리에 2020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3사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해외의 어떤 생산 경험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뭐 한 1, 2년 내에 이제 그 생산지들이 갖춰질 텐데요. 근데 이제 사실 갖춰지는 게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제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원재료나 어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실 정상 가동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내 3사나 파나소닉 등도 초기에 해외 생산을 들어갔을 때 2, 3년 정도는 계속 적자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해외를 많이 확대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소재 쪽은 사실은 이렇게 해외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선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재 기업들은 해외 생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유럽이나 그 어떤 북미 등에서 생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물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SK 테크놀로지는 2021년부터 가동이 들어갔고 피어인 아사히 카세이가 한 10년 정도 전에 셀가드 인수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수요처별로, 폼팩터별로, 소재별로 했을 때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비교한 부분인데요.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어떤 소형전지 기반으로 해서 수요처와 폼팩터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실적 변동성은 낮은 편이고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를 기반으로 해서 소재가 좀 다각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LFP로 시작을 해서 3원계 쪽으로 확대를 했고 최근에 CATL은 이제 나트륨 이온 전지를 뭐 체리 자동차 등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저원가 솔루션 등에서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3사도 그렇고 CALB도 그렇고 워낙 차입금 부담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투자 부담 대비했을 때 이익 창출 규모가 높지가 않아서 이런 차입금 부담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CATL은 수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약간 재무 비율은 개선하고 있는 것 같고 파나소닉은 이제 2차 전지 사업 외에도 뭐 본업의 전자 사업이라든지 등이 있으면서 좀 투자 기조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도 요새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중국 기업들도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차입금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정도만 투자 기조의 보수성 그리고 어떤 그 분리막 사업 외에 화학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무 안정성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종합한 내용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CATL과 비교한다면 수익성이나 뭐 시장 지위, 뭐 포트폴리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여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생산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사와의 JV를 통한 이제 어떤 수주 안정성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피어들 기업들 대비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아까 마켓시어 때 말씀드린 대로 셀 산업이 현재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점유율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3사의 사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재 3사가 시장 지위는 우수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막 점유율 자체가 높지가 않거나 뭐 전후방 교섭력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셀과 비교했을 때 소재는 무게가 무겁지도 않고 어떤 운반할 때 안정성도 뭐 안전한 편이고 OEM 공장의 인접 필요성 등이 낮기 때문에 굳이 뭐 현지 생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뭐 관세나 운송비 등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 거점의 운영 경험도 사실 국내 기업들과 해외 피어 간의 그 차이가 셀만큼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비용 경쟁력을 갖춘 이런 중국 기업들이 어떤 자국 생산 내용으로 뭐 해외 수요에 대응한다면 이 비용 관점에서 좀 원가 경쟁이 더 심화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주요 신용도 변화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실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캐즘의 영향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광물 가격 하락 영향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지속되고 있어서 부진한 수익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셀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북미 신공장 가동이 되면서 IRA 세액공제 혜택 등이 가능하고 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 약간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 북미 쪽에서 얼마나 수요가 개선이 될지 그리고 올해 좋지 않은 유럽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또 회복이 될지 등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은 큰 편으로 판단이 되고요. 재무 측면에서는 이익 규모 대비 사실 계속 투자 규모가 큰 상황이다 보니 중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국 대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연비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등을 혜택을 축소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올해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긴 했는데 뭐 트럼프 후보는 더욱 더 높은 관세율을 지금 공약하고 있어서 이런 관세율 인상 그리고 중국산 원재료 사용 제한 등이 생긴다면 이게 뭐 경쟁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중국의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중국만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내수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가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내수 2차전지 마켓시어인데요.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 외국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하나밖에 없고 점유율이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를 다 중국 기업들이 점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어떤 단기 내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 성장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을 제외한 그 시장들은 최근에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잘 될 겁니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2035년까지는 뭐 내연기관차 판매를 이제 다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을 할 텐데 이제 문제가 중단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나마 좀 경쟁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IRA 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좀 견인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좀 최근에 좀 언급이 줄어든 이슈인데요. AMPC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AMPC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셀 기업이 4군데 있습니다. 이제 한국 3사랑 파나소닉인데 이 중에 삼성SDI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사실상 수혜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파나소닉입니다. 이 중에 파나소닉은 AMPC에서 약 46%만 자기들의 영업이익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고객사와 이 혜택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AMPC를 모두 100% 이제 자기들의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파나소닉과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속도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현재와 같이 좀 수요 성장이 지금 둔화된 시기에는 투자 속도가 좀 확대가 되면서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 이 가동률이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투자비의 수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사실 계속 캐펙스가 늘고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투자 계획을 조절하긴 했지만 잔여 투자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도 좀 계획된 이제 투자가 많이 줄어서 2025년부터는 캐펙스가 줄어들 전망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시장 성장이나 이익 규모를 상회하는 투자가 지속이 된다면 신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열의 지원 여력을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원 능력이 우수한 계열, LG와 SK,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등에 속해 있고 이 각각의 계열이 모두 2차전지 사업을 계열의 핵심 사업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계열이 이제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의지도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차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 규모를 상회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차전지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런 계열의 지원 여력 등을 같이 고려해서 이게 충분히 투자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최근에 부진한 실적이 좀 지속이 되고 이게 계열의 지원 여력을 상회하는 채무 부담으로 누적된다면 신용도 하향 가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전방의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빨리 성장했다 보니까 이때 좀 가파르게 성장했었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만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이 신용도 변화 결정 요인들이 전부 다 안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하되어 있고요. 친환경 정책도 일부 후퇴했고 비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낮은 상황인데 투자 부담은 높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용도 측면에서는 하향 압력이 과거 대비 커진 것이 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 전체 실적 변동성 대비했을 때 개별 기업별로는 실적 변동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회복을 되더라도 주요 고객의 전기차가 팔리지 않거나 주요 고객의 셀 판매가 좀 부진하거나 하면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고객이나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잘 되어 있거나 글로벌 정책 변동 등에 대한 좀 대응 여력이 높거나 한 기업들은 이제 실적 변동성이 낮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 변동뿐만 아니라 어떤 신용도 측면에서도 조금 하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 종합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OEM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유럽의 북미의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좀 후퇴가 된다면 이 캐즘이 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굳이 특히 신규 수요가 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전기차 캐즘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좀 워낙 중국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성장성은 사실 과거 대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은 우수한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외 생산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JV 기반의 수주 안정성이라든지가 다 우수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과 비교하면은 세액공제 혜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좀 우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2차전지 기업들의 주요 신용도 변화 결정 요인은 올해 미국의 대선 결과 그리고 비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AMPC의 이슈나 어떤 투자 지출 속도, 그다음에 계열의 어떤 지원 여력 등이 중요한 신용도 변화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측면에서 사실은 산업 전체에 있어서 어떤 신용도 하향 압력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개별 기업별로는 그것보다 좀 더 크게 어떤 변동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사업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경쟁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용도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Q&A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